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아주 중요했던 매크로 이벤트였죠. 잭슨 홀 미팅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만의 독주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자, 제가 주말 동안에 총 구독자 700만 명, 재테크 유튜버 MT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이 커져서 저도 조인하게 됐는데요. 선후배 유튜버 분들과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분들 중에서 저분 인터뷰 한번 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카톡 해가지고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금요일이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들이 금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되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비농업 고용자 수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 지수가 동시에 발표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SM 제조업 지수는 매달 1일에 발표되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데, 하필이면 금요일이 1일이어서 이 두 지표가 같은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좀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에 우리나라에서 또 인구 동향이 또 발표되고요.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졸트, 그러니까 고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고용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졸트 지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요, 월 초반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요. FOMC 회의도 있죠? 19일에서 2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9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금리 시장을 앞두고 정말로 초대형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헤지 펀드들이고요.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0년물 금리가 내려갈 거다, 국채를 사야 된다 라는 쪽이 펀드 매니저 쪽이고요. 헤지 펀드들은 무슨 소리냐, 금리 더 올라갈 텐데 숏하자, 이런 쪽이어가지고 이 두 진영의 충돌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고요. 잭슨 홀 미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리라면 좀 진정돼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역시 비농업 고용자 수일 텐데, 이번 달에는 예상치가 17만 명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둔화된 것으로 고용시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도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특히나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보통 필립스 커브는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여기 적고요,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반듯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어떤 지점이 지나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요게 더 스티픈, 가팔라졌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그림이 약간 요런 식으로 된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면, 지나치게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업률이 조금만 이쪽으로 가도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자, 이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졸트 지표인데요. 졸트라는 것은 구인자 수죠.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뽑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시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ISM 제조업 지수와 아시아의 가장 큰 4개 나라의 수입 지표를 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가 최근에 올라오는 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수요는 둔화되고 있어서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날 발표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잭슨홀 미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개인적인 소감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좀 세상이 변한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죠. 작년 5월 달에는 온라인 컨퍼런스도 두 분이 같이 할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잘 맞네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콤비 플레이를 잘하면서 야, 닉 티밀하우스 미리 좀 얘기해놔. 그거 아니라고 내가 하면은 시장이 좀 진정할 거야. 그래도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좀 미리 얘기해놔 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말 꺼내기 상당히 껄끄러웠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정리를 해놨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책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극대화시켜놨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월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지표,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지표, 물가지표들 확인하면서 그때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혹시 올라갈 수도 있고 물가 목표치도 혹시 3%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파월이 그 정도는 아니야. 중립금리 아이고 그 정도 아직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제목 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할 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묘하게 조금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아니더라도 연준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빨리 더 긴축해서 2% 빨리 가자라고 하는 급진파, 퀵커파가 있을 수 있고요. 아이고 그냥 천천히 하자라는 파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3%로 목표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명시적으로 이번에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3%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표 보고 확인하겠고 천천히도 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은 분명히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잘 소화해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는 당장 돈 벌기 위해서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돈을 못 벌거나 혹시라도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를 쏟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회사들을 피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수를 볼까요? 인구수를 보니까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13%죠. 땅의 크기도 80%, CO2 배출도 많이 하죠. 외환 보유액도 반이 넘어요. 그런데 핵무기도 46%나 됩니다. 잠깐만, 그런데 시가총액이 20%밖에 안 된다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미국 이외의 글로벌 지역의 시가총액의 상대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1950년도 이후로 미국의 시가총액이 높을 때는 이쪽, 미국 이외의 전 세계 시가총액이 높을 때는 이쪽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니프티 50 버블이나 IT 버블을 훌쩍 넘는 수준의 지금 미국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미국이 좋긴 좋은데 나도 미국 주식 갖고 싶긴 한데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 아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빅테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로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올해 많이 빅테크를 샀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제일 큰 주제는 결국 AI일 겁니다.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비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빅테크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도 있었지만 브릭스 회의가 또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원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국 이렇게 4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브릭스라는 모임은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 포함되면서 브릭스로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6개 나라를 추가로 신규 회원으로 받으면서 브릭스 11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나 큰데 시가총액만 너무 작다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로 들어오셔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이 맞는지 여부를 같이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브릭스에 들어간 나라들은요.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라들이고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그리고 이란, UAE,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브릭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도 29%, 인구는 46%, 원유 생산량은 43%, 그리고 수출은 25% 차지할 정도로 야 우리 좀 힘세다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릭스 국가 내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의견에 대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브릭스라고 해서 모여놓긴 했는데 미국이 싫어서 모으긴 했는데 그래서 왜 모인 거야? 라고 하면은 글쎄 뭐 중국이 좋아서는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냥 미국이 미워.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브릭스라는 곳에서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독주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참 위에 있는 코액트에서 나온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